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평양에서 온 남자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데도 북한을 이길 수 있나요?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많이 발전시키고 F-35A와 같은 혹은 F-35B와 같은 그런 현대식 스텔스 전투기들을 들여오고 우리의 보라매 전투기 KF-21 같은 전투기가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의 하늘을 덮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핵무기 한 방, 정말 핵무기 딸깍이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핵을 가진 상대는 아무리 조악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핵 한 방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비대칭적인 위력 때문에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이 결국 지금 유리한 것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과 그나마 대등하게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한미군이 빠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군 스스로의 힘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그 자주국방의 힘으로 북한과 우리가 1대1로 대적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몇 %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싸운다면 어쩌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핵무기 한 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는 핵무기 아주 초기 개발 단계의 핵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들은 소형화되어 있고 또는 다량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각각 다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핵무기들이 이미 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탄두 하나만 얻어맞아도 우리 서울의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술 핵탄두뿐만 아니라 정말 수소탄이라든가 혹은 중성자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핵융합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산 한복판에 터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치느냐? 저기 수원 아래 시흥 여기까지도 그 핵폭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1,000만 명 이상,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소폭탄 하나의 그 피해 범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조건에서 1대1로 북한과 맞붙었을 때, 우리가 북한이 쏘아 올리는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들을 다 요격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한 발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우리가 북한한테 입힐 피해의 10배, 20배에 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주는 것은 저는 이거는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자랑하는 건 진짜 싸우려는 게 아니라 겁주기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형태의 핵무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핵무기 중에 누구를 겁주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즉 상대한테 엄청나게 큰 압박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전략적인 위치와 이득과 여러 가지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기 위함으로써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NPT라고 하죠. 왜 핵을 가진 나라들은 자기들만 핵을 가지고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할까요?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전략적 이익이 너무나 엄청나게 막대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그것을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무기가 방어용이다, 핵무기가 누구를 겁주기용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만약 누군가가 겁을 내지 않고 누군가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넌 어차피 그건 겁주기용이니까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너와 전쟁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그 핵무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핵무기는 실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미 실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단지 겁주기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궤변이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막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했을 때 이란은 죽기 살기로 자기들도 핵을 보유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보유하는 핵무기가 단순 겁주기용이고 단순 협상용이고 단순 방어용이라면 이란이 왜 그렇게 정말 길고 긴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을까요?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약 이란이 개발하려고 하는 핵무기가 단순 겁주기용이라면 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이란의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했을까요? 그것이 실제 개발된다면, 실제 핵무기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방어용, 협상용, 겁주기용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전쟁까지도 감수하면서 폭격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한 것이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핵을 보유한 나라들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도가 핵을 개발하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본인과 앙숙 관계에 있는 인도가 핵을 개발하면 결국 그것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그 세력,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공정한 협상, 공정한 관계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얼마나 조악하냐.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그걸 날릴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핵무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파키스탄도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지금은 투발선을 보유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던 80년대, 90년대 시절에는 둘 다 항공기밖에 없습니다. 결국 폭탄으로라도 그걸 만들어서 떨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위협적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어떤 그 관계를 대비를 해볼까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고 협상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세계 정치사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완벽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오직 현실론으로만 들여다봤을 때 한국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그러나 저는 5% 미만이어도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철통 같은 방어수단이 있고 또 한미동맹에서 출발하는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프랑스가 핵을 개발하면서 당시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미국을 향해서 드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소련이 파리와 뉴욕을 동시에 핵무기로 위협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파리를 지킬 것인가 뉴욕을 지킬 것인가? 당연히 뉴욕을 지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했었고 그 논리가 결국은 먹히면서 이란이라든가 혹은 이스라엘이라든가 옛날에는 남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핵무기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서울과 뉴욕 중에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은 뉴욕과 서울 둘 중에 어디를 먼저 지킬까요? 뉴욕을 먼저 지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굳건해도 모든 국가는 자국 우선주의가 원칙입니다. 그건 단 한 번도 국제사회, 즉 이 국제사회라는 게 존재한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철칙입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어떤 호혜적인 관계가 그 다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무기 위협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의지가 그 이전만큼 발휘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의거한 방위력을 높이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 스스로 가장 최후의 수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 비핵화라는 것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전체를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없을 때 가장 현실적인 비핵화는 우리도 똑같이 핵무기를 보유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핵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북한 지도부 직접 공격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독재국가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인데 북한도 똑같죠. 독재국가의 특성이 뭡니까? 1인 지배체제, 즉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독재자 혹은 그 권력자의 어떤 결재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권력의 맨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만약 제거가 된다면은 권력은 매우 큰 정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권력의 누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사라지게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카오스,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재 체제가 완벽하게 작동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지만 결국 독재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독재자에 준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와야 되는 게 독재 체제의 대부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도 본인을 향한 그런 암살 위협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에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북한의 독재 체제는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가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즉 2인자를 만들지 않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권력과 혹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내전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의 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통일에 더 가까워지는 걸까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북한의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먼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 순망치한의 논리로 한반도 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요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지대를 우리가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북 삼성에는 100만 명이 넘는 조선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족들은 물론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어떤 지도를 잘 따르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은 타민족이기 때문에 한족 중심의 이 중국 공산당 체제는 결국은 이 이민족들이 공산당의 어떤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 티베트 지역에 대한 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면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일대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해서 난민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혼란 사태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북한 영내로 중국 군이 밀고 들어와서 지역 안정화라든가 국경 안정화라는 그런 명분 하에 군사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에 대한 어떤 군사 관할권을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항상 논의가 되어 왔던 시나리오였어요.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희생을 줄이고 불필요한 출혈도 줄이고 그러면서 완벽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권력층에 의해서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한국에게 우호적일 때 우리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그 다음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북한의 정권 붕괴가 일어나고 김씨 일가에 대한 제거가 진행되는 동시에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라든가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투자나 지원에 있어서 북한을 새롭게 장악하는 세력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다면은 중국이 개입할 근거도 적은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장악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어려움과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그 다음 모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저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버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계층에 의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권력의 구조가 먼저 변하고 그 변화가 점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고요. 버텀업 구조는 민중에 의해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해서 민중에 의해서 봉기라든가 혁명이 발생을 해서 지도부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지도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구조일 수 있겠지만 민중은 한 번도 행정이라든가 통치에 대한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그 소요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에서 유학을 했다든가 혹은 좀 새로운 세대들, 장마당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나중에 북한의 어떤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권력층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들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한국과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군부 세력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 북한의 군부 세력이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지 못할 때 그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과 전쟁을 벌이는 시나리오겠죠. 한국군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되나요? 저거는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은 단편적인, 즉 병력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탱크 보유라든가 항공기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 수치상으로 나열했을 때의 그 크기를 비교한 거고요. 핵무기가 저 순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5위 택도 없습니다. 일단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다. 북한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매료된 주요 계기는 무엇인가요? 주요 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람마다 좀 기억하는 버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장마당 세대에 의해서 북한의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시장에 나가서 뭘 팔아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벅찬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가 장마당에 나가서 그렇게 속된 말로 쇠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집안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은 그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혼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서 여유가 좀 생겼다는, 물론 이게 뭐 풍족한 삶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루 세끼 굶지 않고 하루 세끼에 어느 정도 일정 양의 식사를 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좀 생기면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시청할 시간이 있고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세대가 결국은 장마당 세대가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빠르게 북한의 한류가 퍼졌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로 한류를 접하게 되는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중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북중 국경을 통해서 밀수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북중 국경의 밀수에 의존해서 산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은 양의 중국산 제품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그 시장을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 루트를 따라서 남한의 드라마 DVD라든가 USB가 함께 들어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흔히 말하는 엘리트 계층에 의해서도 많은 양의 북한의 한류들이 퍼지게 되었는데, 외교관이라든가 외화벌이로 이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짐은 그렇게 보이부가 막 그렇게 터치를 안 하거든요.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대량의 DVD를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작은 그 캐리어에 거의 DVD만 가득 채워서 들어와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렇게 들어온 DVD, USB가 사람 손을 타면서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넓게 퍼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불법 복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워낙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요즘 북한의 MZ세대는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젊은 세대의 변화가 김정은 정권의 위협이 되진 않을까요? 적개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전 세대는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남한이 도발을 통해서 먼저 일으킨 전쟁이다 라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세대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세대는. 지금 북한도 중위 연령이 30대 중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42세예요. 대한민국이 42세인데 북한은 35세, 34세에서 35세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나이가 많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거의 10년 가까이 젊은 거잖아요. 그 말은 현재 장마당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대, 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 그 20대, 30대는 남한과 직접적으로 뭐 전쟁이나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적대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반해서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는 정말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이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혹은 6시 내 고향 같은 예능 프로라든가 교양 프로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삶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없는 세대가 10대, 20대, 30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류를 막기 위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런 강한 통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부분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아지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북한 체제와 북한 젊은 층 사이의 어떤 그 간극을 더 벌려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게 제정된 게 2020년 4월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에는 왜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규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의 어떤 시장이 과열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부동산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일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동문화상 배격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북한 당국이 철저히 경계하는 그 반동 문화로 규정지은 남한의 드라마 콘텐츠가 워낙 사회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걸 막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에 의해서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남한의 드라마를 보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단순 시청자는 15년 교화, 그리고 유포한 자는 최대 사형에까지 이르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건데, 물론 이런 엄포 때문에 그거 본보기로 몇 명을 처형하고 감옥에 보내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한번 남한 문화에 눈뜬 사람들의 그 궁금함, curiosity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 curiosity를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공포도 curiosity, 이 무언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뚝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길을 터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제방을 막아놓고 그 물길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제방은 어느 한동안은 그 물을 막을 수 있겠으나 그 물이 쌓이다 고이다 결국은 제방의 담을 넘는 순간 그 제방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 한류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견고한 제방을 쌓아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길을 열어줘서 그들의 궁금증이 다른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결국은 모이다가 이 제방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한국식 말투나 유행어가 퍼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변화도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을 만들었는데 이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것은 2022년, 2023년 이쯤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 반동문화로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평양의 청년들이 혹은 북한의 청년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주인공들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급기야 이제는 그 말투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데이트, 연애, 또 뭐가 있습니까? 등등의 어떤 그 드라마에서 등장할 법한 그런 단어들은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말은 북한 당국이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청년들은 다른 수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들의 호기심을 해소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방을 막고 또 다른 제방을 쌓고 이렇게 사람들의 새로운 어떤 세상을 향한 궁금증이 커져갈 때마다 그것을 막기만 한다고 해서 과연 막아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청년들이 이미 한국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통일 이후 남북한 젊은 세대가 생각보다 쉽게 융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한 2천 명 정도는 이미 돌아가셨겠죠. 탈북민이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온 사람을 통계로 잡았을 때 3만 5천 명이니까 아주 초창기 때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러 자연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어림잡아서 한 3만 명 정도가 와 있다고 보자고요. 그 3만 명 중에서 가장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정착이 빠른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결국은 탈북민들에게서도 가장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제가 장마당 세대의 대표 주자인데 저의 어떤 생활 양식이나 옷차림이나 말투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북한의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거의 안 느껴지죠. 제가 어디 가서 평양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서울에서 태어난 혹은 인천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봅니다. 그만큼 적응을 잘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민 장마당 세대는 다 저와 비슷하게 사회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걸 물어보면 본인의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축구팀이나 야구팀을 좋아하고, 즉 여기서 태어난
당연한 우리 2030 세대, MZ 세대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같이 좋아하고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시대 정신을 공유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사회와 우리가 융화가 되지 않는 점, 문화적 차이, 시대적 차이, 사회적 차이, 교육적인 차이, 각종의 차이에 대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물론 그런 걱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우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젊은 세대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들은 누구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열광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저는 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정은이 이 흐름을 막으려면 대안은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이 청년들의 한국 문화를 향한 이 청년들의 호기심과 궁금증과 열망과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북한이 한국 문화 수준에 준하는, 혹은 준하진 못하더라도 발끝 정도는 따라오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청년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면 돼요. 예전에 전두환 정권 시절 때 우리가 그 전두환 정권이 이 민주화를 못하게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독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열어줬던 포인트가 뭐였냐? 스포츠였어요. 야구라든가 우리나라 야구 프로리그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즉 청년들이 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야구라든가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돌리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개방적으로 변했었거든요. 옷차림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줄이고 88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두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쪽으로 열어주면서 이 독재 정권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조금은 낮추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일정 부분 더 먹힌 것도 있어요. 김정은도 그런 모델을 차용하면 됩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남한의 드라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뭐 볼만한 수준의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노래를 만들면 남한 노래만 듣고 남한 드라마 보던 사람들의 그 수요자의 한 100%라면 그중에서 한 30%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북한은 그걸 못해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리고 토양적으로 북한의 문화는 청년 세대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체제, 프로파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피한다는 것은 모든 문화인들을 다 숙청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청년들의 이러한 한국을 향한 열망을 막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들한테 대체제를 던져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진짜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뺀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요. 샴푸라든가 린스라든가 스킨 로션이라든가 그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한국의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높은 수준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쿠쿠밥솥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쿠쿠밥솥이 북한에서는 부유층의 상징이에요. 쿠쿠밥솥. 그래서 북한에 쿠쿠밥솥 들여올 때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빼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그 음성 녹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녹음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한국산 제품인 게 티나니까 중국에서 그걸 구입할 때 엔지니어들한테 그 음성 기능만 빼고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보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쿠쿠밥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실제 저희 집도 쿠쿠밥솥만 썼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와서 쿠첸으로 좀 갈아타긴 했는데 쿠쿠밥솥에 대한 어떤 그 북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침 햇살은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정말 아침마다 애용하던 음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편의점 가면은 종종 이제 아침 햇살을 먹는 편입니다. 봉봉과 아침 햇살은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물론 평양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매일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수입이 잘 됐었어요. 다 물론 밀수죠. 가나 초콜릿도 있었고, 가나 초콜릿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정 초코파이도 진짜 많이 먹었었고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뛰어나다라는 것.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선호했고 한국산과 일본산을 선호하는 비중이 좀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조선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김정은 조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초기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는 자신감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라는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급사를 하면서 후계자가,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정통성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또 어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김정은의 이모는 심지어
심지어 탈북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도자가 될 사람의 신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도자가 김정은이 처음에 북한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확고하게 입지를 다질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지나치게 어리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김정일의 아우라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초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돌아보신다면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의 어떤 풍채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운다든가, 할아버지처럼 이발을 한다든가, 혹은 할아버지처럼 양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는 그런 중절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자까지 쓰면서 상당히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소한 제스처까지도 따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 김일성이 북한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 존재감, 여전히 김일성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북한 사회에 그 존재감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빌려서 본인의 부족한 여러 가지 정통성을 메꾸려는 노력을 했었다. 이것이 김정은 집권의 초창기 때의 모습이라면, 코로나 이후의 김정은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붙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역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서서히 지우려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북한에서는 이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기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태양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 그냥 4.15 명절이라고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북한의 혁명역사 교과서의 비중을 봐도 예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역사 비중이 상당히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의 비중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 어떤 독재자가 되어서 북한을 통치하겠다. 앞으로는 김정은의 조선이다. 김일성의 조선, 김정일의 조선이 아니라 김정은의 조선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현으로 봐야겠죠.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과 선을 긋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북한이 2023년부터 이제 두 국가론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헌법도 개정을 하면서 사실상 두 국가의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도 사실은 김정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든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아무래도 우리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이고,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은 김일성 때 만든 이 북한의 원칙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남북 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도 북한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든가, 혹은 북한에서 얘기했던 민족, 자주, 평화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부터 이러한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을 했고, 북한의 독자화 노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두 국가가 있다, 즉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별개의 국가다라는 노선을 가져가면서 과거의 어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진정한 통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남한과 북한의 연결성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을 전면적으로 배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김정은은 앞으로 그러한 스탠스를 쭉 유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 화성 20형은 시험 발사 없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실제 기술적 진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치적 쇼였을까요? 글쎄요, 화성 20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 정도는 했었는데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미사일의 성능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사거리가 15,000km 이상에 이를 것이다. 즉 북한에서 발사를 했을 때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는 점이 북한에 이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물론 어디까지나 북한의 얘기는 좀 걸러드려야 되는 면이 있고요. 이 화성 20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달 전에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중국 공산당, 이 중국 정부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이 둥펑 미사일들, 둥펑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북한이 아무래도 자극을 좀 받아서 북한도 이러한 형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기술적인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과시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컸습니다. 차륜형 바퀴도 과거보다 하나가 더
드러난 모습이고 정말 길었던 모습인데, 저는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쏘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가지고 요격을 피해서 목표물에 도달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쏘아 올리는 건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뭐 누리호라든가 이런 위성들을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첫 번째 조건, 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미사일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검증받지 못한 부분이 성층권을 뚫고 올라갔던 이 탄두부가 다시금 그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하강하는 과정에서의 그 압력과 열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압력과 열을 견디면서 목표했던 지점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초종밀 기술을 갖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시험 발사를 한 장면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보면은 쏘아서 올리는 것까지는 공개를 하는데 탄두부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낙하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고각도로 발사를 하니까 보통 한 6,000km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보통은. 그런데 올라가는 건 보여주고 올라가서 거기에 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마치 위성으로 지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연출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떤 낙하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화성 20형도 좀 미지의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어떤 발사 기술을 늘려나간다는 점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 20형 전차, 외신들은 러시아 T-62 개량형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자체 개발 전차일까요? 예전에 공개를 했었고 오늘 이번에 또 다시 등장한 북한의 천마 20형 같은 경우에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에이브람스를 닮아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1을 닮아 있고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사실은 K1A1도 닮아 있습니다. 물론 K1A1이 이제 미국의 차량, 미국의 탱크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브람스 계열을 닮아 있고요. T-62 개량형 같은 경우, 일단 T-62 차체를 보면은 포탑 부분이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반응 장갑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T-6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 연도가 19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중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개량해서 신형 전차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개량을 하다 못해 이제는 정말 마개조의 수준에 이른 전차이기 때문에 T-62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아마 자체적인 전차 개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에이브람스의 기술을 해킹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훔쳐와서 일정 부분 외형이라도 따라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외형도 중요하지만 어떤 파워팩, 즉 이 엔진에 어떤 파워팩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전차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을 가지고 북한의 천마 20호가 상당 부분 뭐 전진된 모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5세대 전차인 건 맞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쓰던 뭐 T-60이라든가 뭐 T-70이라든가 이런 전차와는 조금 더 진일보한 전차인 것은 맞아 보이지만, 글쎄요, 아직까지 북한이 그 전차를 실전에서 썼다는 뭐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차의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넘겨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T-62 개량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T-62 개량형은 예전에 시리아에서도 만들었었고 정말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란에도 있었고, 이 중동 국가들, 뭐 예전에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이 T-62를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개량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 개량형들이 지금 북한이 공개한 천마 20호와 외형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마 20호는 한국의 K2 전차라든가 에이브람스 전차와 상당히 닮아 있는, 이 서구권의 어떤 전차와 닮아 있기 때문에 T-62하고는 조금, 물론 그 뭐 궤도라든가 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동일한 어떤 그 차체를 쓸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 보이시나요? 일단은 T-62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오래된 모델이어서 아무리 마개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능동방어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천마 20호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전에 공개했던, 이 열병식이 아니라 그 전에 북한의 뭐 탱크라든가 혹은 북한이 그 무기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무기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서 김정은의 발언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그런 능동방어 장치들, 이게 뭐 하드킬 장치라고 하죠.
하죠. 이 탱크를 향해서 날아오는 유도탄을 탱크에 닿기 전에 먼저 식별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뭐 하드킬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북한이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새롭게 개발한 이 천마 20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개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포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인데 열병식에서 이 전차가 기동하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기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는 이 엔진의 성능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그 전차들 많이 다닐 수 있는 뭐 전차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 전차들이 와가지고 막 경쟁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천마 20호가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뭐 산악지형이라든가 혹은 뭐 웅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혹은 기동하면서 사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실전 훈련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재원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과거에 공개했던 전차들을 보면 포탑 옆에 엔티탱크 미사일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탱크의 주무기는 주포탑이죠. 하지만 그 주포탑 옆에 또 다르게 탱커를 잡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제블린 같은 미사일들을 좀 개량해가지고 그 옆에 달아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휴대용 탱크를 잡을 수 있는 미사일들이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2개씩 달려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첫 번째는 북한의 그 자체적인 그 탱크의 포탑으로서, 그 주포로서 적 탱크를 잡아내지 못할 때 결국은 보조무기로서 그런 휴대용 그 미사일들을 싣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K2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발한 K2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포탑 하나만 있고 기관총만 있을 뿐이지 그 뭐 포탑 옆에 또 다른 뭐 휴대용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포탑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인데, 북한의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열병식에서 천마 20평 전차가 행진 중 매연을 내뿜거나 멈춰 섰던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복된 장면이 북한의 전차 기술력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보시나요? 저번 북한의 열병식 때도 똑같은 모습이 등장했었죠. 탱크 부대가 이제 그 행진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도중에 가장 맨 끝자리에 있던 탱크가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대열을 이탈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열병식을 할 때 가장 잘 준비가 된, 어떻게 보면은 탱크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탱크들을 끌어다가 열병식을 시키거든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탱크 한 대가 오작동을 하고 시커먼 매연이 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매연 가지고 탱크가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고, 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소 과정에서 연소가 다 되지 않고 그게 매연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 전차의 파워팩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여전히 엔진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커요. 왜냐하면 전차가 왜 필요합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전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전차에 달린 주 포탑으로 장애물을 격파하고 적 진지를 격파하고 참호를 격파하고 상대 탱크를 격파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게 전차지 않습니까?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탑의 능력도 있겠지만 기동성이거든요. 빠르게 치고 움직이는, 치고 빠지는 이 기동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 기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결국은 엔진인데,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탱크가 가다가 엔진 때문에 멈춰 서요. 그러면 그건 이동할 수 없는 포탑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의 표적이 되게 쉬운 것이고 고철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전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엔진에서도 파워팩이고, 우리 K2 전차도 개발 과정에서 그 파워팩이 한때 문제가 됐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만큼 전차를 개발하고 싶은 나라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선뜻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전차 엔진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병식 당일 비로 인해 예정된 전투기 시범이 취소됐습니다. 공군 운용 기술의 한계가 드러난 걸까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비가 오면은 이런 항공기 시범 운행 이런 것들은 좀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천후기 때문에, 심지어 저녁이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비행기들은 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 정상들을 초청해다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었는데 또 많은 평양 군중들이 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고개 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또
김정은의 신변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취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그런 고개 비행을 보유하는 기종들이 굉장히 낡았고, 현재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가 미구 29인데 미구 29 개량형이 아니라 초기형이에요. 초기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전 1이거든요. 언제 개발됐냐? 이게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고, 그리고 북한이 들여온 게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업그레이드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들어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고, 그 40년 동안 정비라든가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노후화된 기체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미구 29를 개량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근데 아직 뭐 부품 조달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북한의 어떤 공군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자랑할 수 있는 기체가 없는 것이고, 게다가 악천후까지 겹치게 되면은 암울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취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오는 행사에 일부만 우비를 착용했는데요. 이 장면이 북한의 물자 배급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람 전체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우비는 자체로 만들어내고 있고 생산량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우비를 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행사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비를 쓰지 않은 것이고, 김정은도 우비를 안 썼거든요. 물론 김정은은 비를 안 맞는 주석단에 있었기 때문에 우비를 안 썼지만, 김정은이 우비를 안 쓰면 주민들도 우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비가 와도 결국은 뭐 그 행사에 대한 뭐 충성심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북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에는 사실 우비를 쓰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놀랐던 게 아주 작은 비에도 사람들이 다 우산을 쓰더라고요. 저도 초반에는 그냥 어느 정도 내리는 비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열병식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다량의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들은 물론 탱크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은 북한이 보유한 드론 기술들입니다. 마치 그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양체의 북한의 자폭 드론들이 공개가 됐었고요. 또한 다량한 형태의 소형, 중형, 대형 미사일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느끼고 있는 안보적인 위협과 불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열병식에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라오스라든가 이런 공산당의 1인자들도 북한을 찾아서 김정은 옆에서 이제 그 행사를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이 북한의 위치라는 것이 과거에 알던 어떤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씩 다자무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이용만 당하고 러시아, 북한 관계가 파탄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직까지는 파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과거만큼은 아니다. 즉 과거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사이가 좋았던 몇 개월 전 서로 막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 사이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 다시 중국으로 외교적인 무게 외출을 옮겨 관련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살짝은 좀 짜증에 가까운 옮겨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꽤 많은 희생을 감내를 했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특히나 김정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라든가 지지도가 흔들릴 법도 한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즉 이런 희생을 치렀지만 내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해야 김정은이 그나마 좀 체면 치레를 할 텐데, 그 정도 체면 치레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가 애초에 북한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것들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어떤 지원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 처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리수에 가까운 도박을 하면서 러시아 편에서 러시아를 도왔던 것은 결국은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뭐 식량난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여기에 더해서 북한의 노후화되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 언제든지 즉 한국과 미국의 관계만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동맹 관계의 어떤 관계들을 좀 요구를 했던 건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무기 지원 면에서 초기에 푸틴은 김정은한테 여러 가지들을 약속을 했을 거예요.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들렸던 장소 기억나실 겁니다. 러시아의 그 우주 발사장, 우주로 날아가는 러시아의 어떤 그 위성들을 만드는 그 공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현재 북한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북한의 정찰 위성들 그런 것들을 좀 러시아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의 정찰 위성은 마지막으로 발사해서 실패를 한 뒤에 그게 아마 작년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지금 발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북한이 지금 원래는 1년에 뭐 한 4개, 5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아마 마지막 위성 발사가 올해 4월인가 5월인가였을 겁니다. 정확히 팩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뒤로는 지금 발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가 약속했던 기술들이 지금 북한에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북한이 정말 많이 기다려왔던 이 북한의 노후화된 항공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혹은 수호이 25라든가 혹은 미구 31이라든가 이런 현대화된 전투기들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그런 기술들을 북한에 이전을 했다라는 것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북한이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100이었다면 10%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6,000명가량의 북한군이 뭐 죽거나 다쳤고요. 사상자가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이 북한군 병사들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김정은의 쇼를 할 만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지원이 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김정은은 아마 화가 좀 났을 겁니다. 푸틴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을 철저히 이용하고 거리를 두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이라는 것, 즉 위성 발사체 기술은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핵심 기술이에요. 이 나라도 주고 저 나라도 줄 거면 우리가 왜 그런 기술에 핵심이라는 단어를 붙이겠습니까? 나 혼자 보유했을 때의 그 가치가 최대 한도로 올라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가급적이면 혼자 그걸 보유하려고 하지 다른 나라에 주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만이 위성 발사체 추진체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구글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너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기술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이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러시아, 중국,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정도예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 그만큼 전략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만 보유하고 유출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북한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걸 선뜻 내주는 게 쉽지 않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처럼 경제적인 어떤 체급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망해가는 경제를 되살려줄 수 있는 수준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각종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드론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의 정유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주요 수출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을 끌면서 마치 지원을 해줄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상 그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러시아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전쟁이 끝난 이유를 생각해서 북한과 거리를 두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포탄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뭐 포가 됐든 이런 장비적인 면에서 북한이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계통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필요해서 북한을 이용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러시아는 자체적인 군수 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 군수 공업에 필요한 부분들의 무기들을 맡기면 그만이거든요. 결국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더
더 이상의 포탄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부족한 포탄은 생산을 하면 그 말입니다. 지금은 소비하는 양이 생산하는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생산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탄들을 쓰는 것이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당장 소비하고 있는 포탄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생산을 통해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 전략적인 위치가 확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푸틴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 끝나면 올해 안으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올해 혹은 내년 초면 전쟁이 끝날 겁니다. 전쟁이 끝나게 됐을 때도 북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요구하는 무리한 것들을 들어줄 이유가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즉 푸틴은 지금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이용해 먹고 뱉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북한이 참전을 결정했을 초창기 때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북한은 용도 변경, 용도 폐기가 될 것이다. 결국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주 초창기 때부터 해왔는데 김정은의 제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은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사자성어로 호미남방이라고 하죠.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고 놓지도 못하고 더 움켜쥐지도 못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는 호미남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와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찔끔찔끔 죽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관계가 단절된다면 이게 완전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 러시아와 관계가 단절됐을 때 김정은이 좀 화가 나서 혹은 러시아가 제공해주는 것들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그렇다면 중국은 러시아가 그나마 주던 것들을 대체해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여러분들 왜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러시아로 넘어갔을까요? 중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한테 삐져가지고 러시아한테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그만큼 주지 않아요. 그럼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중국이 과연 그걸 또 해줄까? 이거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저것들이 내 속국인 줄 알았더니 나와 좀 등지고 한 몇 년간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면서 러시아에 완전히 그냥 달라붙어서 거의 동맹 수준까지도 갔잖아요. 뭐 그래 놓고 이제 러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나한테로 와? 나한테 오는 건 좋은데 넌 혼 좀 나야겠어 라고 북한에 길들이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뭔가에 몰빵하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에서 몰빵은 안 좋아요. 앞으로 북중러 정세에 대해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였던 줄다리기 외교에 다시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산권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다는 점, 라오스와 베트남의 공산당 지도부가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외무상을 북한에 파견을 해서 김정은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은 한 달 전에天安문 성루에서 시진핑과 푸틴과 나란히 성루에 서면서 다자 외교에 대해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양에서도 그런 다자 외교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그것이 과연 북한이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즉 이 외교전에 뛰어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단순 이번에 이벤트였고 행사였기 때문에 단순 초청과 단순 방문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북한이 지금 남한과의 완전한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두 국가의 길로 들어선 이 시점에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저러한 어떤 그 독자적인 행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설득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모두 북한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을 해버리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이 어느 정도 뉴노멀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주장하는 통일론은 조금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우리의 어떤 입장, 한반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입장, 헌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